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고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예, 관련한 내용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또 이용호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정상들 앞에서 내놨을지 듣고 와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특히 저 보니까 저 넥타이가 좀 익숙하더라고요. 취임할 때 했던 그런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넥타이고 메시지도 그런 류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 때 착용한 넥타이가 취임식 때 착용했던 그 넥타이입니다. 맞아요. 삼색 넥타이죠. 적색, 청색, 하얀색.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통합 넥타이를 착용을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글로벌 20이 이 정상회의에서도 이 넥타이를 착용한 의미는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넥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1세션의 주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대 포용 성장 제안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문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성장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특정 분야, 특히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성장을 해서 부채를 완화하는 방향.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AI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그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자 무역 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간의 통상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다자 무역 체제 기능이 좀 굉장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WTO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하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협력 효과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다자 개발은행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메시지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계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최소한 기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평소에 본인이 정치 철학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와 관련해서도 기본사회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 무대에서도 이 메시지가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60%의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이 긍정평가 요인 중에 1위가 3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2위로 14%가 나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굉장히 외교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많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G20 정상회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세요? 지금 우리 국내나 전 세계가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워낙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좀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리고 포용 정책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무슨 삼색 넥타이를 차고 가셔서 통합과 협력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G20 회의에서 그 넥타이가 이게 뭐 취임식 때 맨 넥타이인지 8.15 때 맨 넥타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게 국내용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는 통합과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냈다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G20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너무 불평등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필요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은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먼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트럼프 소위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지금 촉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자무역 제도라고 하는 WTO라고 하는 그 제도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대를 회복하고 각 국가들이 서로 포용과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내서 함께 잘 사는 글로벌 세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뭐 이제 이런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적어도 집권 여당 측에서도 좀 우리 함께 잘 사는 그런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뭐 소위 공직사회에 내란 협력자들을 이렇게 또 가려낸다고 그래서 헌법 존중 TF까지 만들어서 자꾸 모함하고 혹은 투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국제사회에 가서 포용과 연대를 얘기하듯이 국내에서도 포용과 또 협력, 또 화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부산과 울산을 찾아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현재 20%대에 묶였는데도 지도부가 이 텃밭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데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12월까지는 집도끼를 잡겠다라고 그렇죠. 했죠. 그 집도끼가 만약에 윤어게인 세력이고 부정선거 론자들이면은 그건 우리 집도끼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 이렇게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지층 결집을 두고서는 내란 세력과 관계 설정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 대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지금 장애 여론전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완전히 이제 선동 정치거든요. 뭐 저는 100번 양보해서 선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선동이라는 게 진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짓에 근거하는 그런 선동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완전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정당하고 옹호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노하겠다는 그런 이 평가가 제 개인의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의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해가지고 20%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치른다? 그러면 완전히 참패죠.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 뭐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중도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YS 어록을 비틀어 가지고 뭐 목을 비틀어도 재판은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삼권 분립, 법치주의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권 분립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 이거를 존중하는 건데 재판을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투쟁하면서 국민들 선동하면서 당 목을 비틀어도 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이거는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거고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군사 독재와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군사 독재, 12.3 비상계엄 같은 그런 유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재와 투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런 행위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 의원께서는 이번 여론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사실 집권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장외 집회로 나갔는데 저도 그것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알다시피 언론도 방송 3법에 우리 집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에 언론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고 또 알다시피 우리 정치판 자체가 진영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편의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디 자기 진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런 의견만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는 직접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알다시피 그 민주당의 지금 행태가 어떻습니까? 입법을 무기화해서 지금 위헌적인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찰을 줄 세우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도둑을 잡으라고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있는 자리인데 대장동이라고 하는 범죄자 일당을 오히려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그런 항소 포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집권 여당은 왜 이 범죄자 집단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것을 오히려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대표가 된 지 10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처음에 집권 여당의 강성 드라이브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이 가장 좋은 유효한 수비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강성으로 나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이 만일 그게 주요하지 않다면 이제 100일 정도를 계기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어떤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시죠. 그럼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 보는데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까지 돌고 돌아오는데 이 국민대회 계획 안에는 호남은 없네요. 지난번 호남 5.18 민주화운동 그 묘역에 갔다가 그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진영 정치를 얘기했지만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호남이요? 저도 사실은 재산 8년을 전북 남원임시 순창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제 지역구에 가도 민주당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집권 그 소수 야당으로서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계엄과 이런 걸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지난 잘못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 서로 분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 단속이나 집안 통합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우선은 지지 기반부터 좀 다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좀 잡기 위한 노력, 또 국민들의 필요한 정책, 정당으로의 거듭나는 것들, 또 그 계엄이나 이런 쪽과의 어떤 세력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좀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테니까 좀 지켜보시고 또 때로는 좀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낸 거 보면 그래도 이거 국민대회 끝나고 나서 또 매달 1회 이상 호남 방문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내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 사법부가 보여온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 재판 지연을 두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뭐 온도차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 문제가 있는 거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귀현 부장판사가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증거가 분명한데도 지지부진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내년 2월쯤이나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 내란 재판을 종결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대체적인 공감대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들이 기각되고 그러니까 왜 이걸 빨리빨리 안 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민주당 지도부 뭐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이런 게 이슈가 된다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좀 퇴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시기를 좀 잘 선택하자라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뭐 자제하자라는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안정당으로서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서 계속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장외 여론전에서 호남을 아예 빼버렸다? 이거는 스스로 국민정당임을 포기한 거고요. 앞으로 이거는 뭐 정권을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0.7%포인트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대 최고로 호남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다 10%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뭐 독재를 옹호하니까 독재를 지금 반대하면서 한가하다가 수백 명이 피 흘린 광주 민심이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당의 지도자를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반대의 길로만 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왜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정청래 대표로부터 듣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계속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요. 저희가 좀 언급은 해야 돼서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가 좀 의뢰를 해서 한 것이고요.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7%였고요. 또 현재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즉 반대 입장이 40%였습니다. 이런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을 비판하고 있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는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뭐 그 당내에 무슨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강론의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외교적 어떤 성과가 국내에서 시끄럽게 하면 덮인다. 그러니 좀 조용히 하라. 이런 정도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민주당이 집요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란이냐, 그러니까 특검을 그 새 특검을 도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수사를 오랫동안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으로 결론이 날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자체가 답정너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사법부에 가서도 내란으로 결론이 날 거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1심 재판부를 못 믿는 것이고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 대법원을 불신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흔들어대고 지규현 판사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내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지규현 판사가 문제라고 한다면 1심이기 때문에 2심 가서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법부에 맡기고 사법부의 판사들은 결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될 터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하라고 문자 와요. 제가 민주당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보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은 최근에 특검에서 영장을 여러 번 지금 치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라서 기각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뭐 하냐 이런 압박에 지금 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 사법부를 존중하고 사법부를 믿고 3심 제도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길이다. 저는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가지 사법부 흔들기 행태에 대해서 매우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주제를 바꿔서 두 분께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론 얘기 여쭤보고 싶어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아침에도 그 교회 가는데 예배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할 거냐 물어봤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정청래 대표가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참가 안 해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토론 이야기요. 제가 볼 때는 뭐 예.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에 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에게 이익이다. 특히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좀 행사하는데 그러면서 이 주제가 지금 대장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그래서 이 이슈를 부각시키면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또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국 대표는 장동혁 대표만큼 적극적일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당신하고는 안 하겠다. 근데 장동혁 대표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을 묵살하는 그런 방안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과연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공개 토론했을 경우에 플러스가 있겠느냐? 플러스 측면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또는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굉장히 지지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출구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출구 전략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TV 토론하면 전국의 주목은 받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다시 이제 그 주목도를 통해서 개인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장동혁 대표하고 TV 토론했을 경우에 본인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과연 본인이 노리는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전당대회 끝나고 당 조직 개편도 끝나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들하고 좀 급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하고 TV 토론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성사 가능성, 장동혁 그리고 조국 이 두 대표의 성사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안 될 가능성도 50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입장을 내고 조금 더 이 사안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 잘못 건드렸어요. 왜 그렇게 장동혁 대표 토론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기도 판사 출신이어서 법리에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를 피하려다가 장동혁 대표 이름을 잘못 거론한 실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면 뭐 전당대 이후 여러 가지 구차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꽁무니를 좀 빼는 것이 아닌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항소 포기 관련 토론회는 하면 지금 여권이라고 그럴까요? 조국 전 위원장이든 또 민주당이든 이런 쪽에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범죄의 대장동 일당을 검찰에서 도와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꺼내면 꺼낼수록 사실은 집권 여당이 손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뭐 이게 아무리 말로 무슨 언변으로 한다고 해서 덮을 일은 아니고요. 저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전 대표하고의 토론이 이루어질까?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좀 회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는 뭐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겠죠. 그러면 성사 가능성 아까 여기 별로 없어 보입니다. 5대5 보셨는데 저는 뭐 5대5는 안 됩니까? 5대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70%? 3대 7 정도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은 조국 전 대표 사실은 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대장동 토론 성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